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능한 역사학자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의 극비 사항을 까발린 것입니다. 무슨 극비 사항을 왜 목숨까지 걸어가며 까발려야만 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교수 마이클 로버츠입니다. 저는 평생을 역사를 연구하며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 역사학자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미래 예측, 대부분이 허구이며 우연히 맞아떨어진 예언들은 후대에 과장된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조차도 믿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100년 전에 이미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모든 의심을 뒤집을 한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동아시아의 근대 경제 발전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버드 도서관의 비밀 자료실에 접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미국 정부나 특정 기관이 기밀로 분류한 문서들이 보관된 곳으로 일반 연구자는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찾던 중 동아시아 문명 보고서라는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 보고서 1924년? 1924년이라면 동아시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서구 학자들은 일본의 산업화, 중국의 사회 변화 등을 연구하며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도 비슷한 성격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저는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 국가는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향후 100년 내에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새로운 산업 기술이 결합하면서 경제적 기술적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국가적 위기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점차 글로벌 경제와 기술 패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문서는 단순한 경제 성장 패턴을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제가 연구해온 현대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분석 대상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학자들에게 동아시아는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측이 가리키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1920년대부터 산업화를 이뤘고 당시에도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로 여러 차례의 경제적 부침을 겪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서 속에 언급된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대응하며 기술 혁신과 공동체 중심 사고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국가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기술과 산업이 결합하는 방식이 현대 한국의 모습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00년 전 연구자가 예측한 미래가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라면 이 연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 궁금증은 마구마구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연구자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죠. 이 연구는 당시 미국으로 망명한 동아시아 출신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것과 그는 산업화 속에서 문화적 특성이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자였다는 것,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했으며 보고서는 극비 문서로 분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연구를 기밀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경제 연구였다면 굳이 비밀로 유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가 감춰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연구해 온 현대
한국의 성장 과정과 완벽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위기에 대한 강한 회복력, 신속한 대응, 산업과 기술 발전의 결합, 이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연구자가 예측한 국가는 한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년 전 연구자가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 이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는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과연 한국의 발전은 이 문서가 예측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고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100년 전 보고서가 예측한 나라가 정말 한국이라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긴 여정 끝에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곳은 미래를 연구하러 온 곳이 아니라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권을 스캔하고 승객들은 줄을 설 필요 없이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도로에는 대부분 전기차와 수소차였고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연구 보고서 속 문장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한 국가는 빠르게 변화하며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최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흐름이었습니다. 1924년에 이미 이런 미래를 예상한 연구자가 있었다고 반신반의하면서도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저는 도로 위의 풍경을 계속해서 눈으로 담아두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관광객을 돕는 AI 안내 로봇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표를 사는 사람은 구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찰구를 지날 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고서에서 예상한 기술 혁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것이다라는 문장과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고서 속 내용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문득 100년 전에 이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근거로 이런 예측을 했던 것일까요? 이 연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그를 둘러싼 더 큰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사를 연구하는 한 기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산업 및 기술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보유한 곳으로 혹시라도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924년에 그런 보고서가 존재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 비슷한 연구를 했던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승호, 1890년에서 1943년.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승호 박사. 그는 누구였을까요? 연구원은 모니터 속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승호 박사는 192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입니다. 그의 연구는 기술 혁신이 사회 구조와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고 미국에서도 주목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혹시 그의 연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기밀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까? 연구원은 한참을 검색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1940년대 초반 그의 연구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이후 그의 행적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승호 박사의 연구가 1924년 보고서의 핵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연구한 내용이 왜 감춰졌으며 어떤 이유로 미국 정부는 그의 연구를 기밀로 분류했을까요?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100년 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소를 나서려던 순간 한 연구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서둘러 연구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쳐 보았습니다. 이 연구를 계속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지? 이 연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이것은 누군가는 이 연구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단서를 찾기 위해 한국에 머무를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 조사를 계속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제부터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찾아야 하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승호 박사의 연구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고민을 끝내고 바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와 손에 쥔 작은 종이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연구를 계속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위협일까요? 한국에서 발견한 단서들은 이승호 박사가 192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연구를 진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었습니다. 이승호 박사의 연구가 기밀로 분류되었다면 그 흔적은 이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곳이라면 이승호 박사의 연구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연구자 전용 열람실로 가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동아시아 출신 과학자의 연구 자료를 찾고 싶습니다. 이승호라는 이름을 가진 연구원인데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까? 직원은 검색을 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상급자로 보이는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이승호 박사와 관련된 문서는 현재 비공개 상태입니다. 비공개요? 네, 특정한 사유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자료입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80년도 넘은 연구 자료가 여전히 기밀이라니. 혹시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관리자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정보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관리자의 표정과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이승호 박사의 연구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연구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1920에서 30년대 과학자들의 논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승호 박사의 연구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된 논문들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공동 연구자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한 분야 자체는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었지만 정작 그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뭐지? 한 사람의 연구가 역사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실을 쓰던 한 연구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승호 박사에 대해 조사하고 계신가요?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연구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도 예전에 그에 대해 연구하려다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한 경험이라니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연구 자료를 요청한 지 며칠 뒤 누군가 제 이메일을 해킹하려 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로 이 연구를 계속할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조심하세요. 누군가는 이승호 박사의 연구가 세상에 다시 나오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이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걸까? 저는 침착하게 책상 위에 둔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연구 자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을 열었을 때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시도가 3차례나 실패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컴퓨터를 열려고 했어. 갑자기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호텔방 문 앞을 서성이는 듯 인기척이 느껴진 것입니다. 저는 급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승호 박사의 연구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무언가를 정확히 짚어냈고 그것이 지금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연구가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이 연구를 숨기려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연구가 감춰진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 연구가 아닌 위험한 싸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문 밖을 살피고 문을 2번 잠그고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건드린 걸까? 이승호 박사의 연구, 1924년 보고서,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세력. 도대체 이 연구는 어떤 비밀을 담고 있길래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군가는 이를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의 존재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과거의 예측이 아닙니다. 이 연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미래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100년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온 흐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구를 학계에 발표하고 세상에 공개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연구를 계속 숨기고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한다면 저는 학자로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반발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를 감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이 연구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저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감춰진 채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이승호 박사의 연구와 1924년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 발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1924년 작성된 문서에는 동아시아의 한 국가가 향후 100년 내에 세계적 기술 강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이 문서를 기반으로 연구한 학자가 존재했으며 그는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하다가 기록에서 사라졌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를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년 전 연구자가 현대를 예측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연히 경제발전 패턴이 맞아떨어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참석한 연구자 중 일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연구가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의 연구가 삭제되었고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몇 주 후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제 논문이 정식으로 게재되며 이 연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공개되자 기존 기술 패권을 쥐고 있던 세력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연구를 폄하하며 끊임없이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뿐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 전 이미 한국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것이라는 연구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감춰졌다는 사실도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 연구가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밝혀낸 연구를 남긴 과학자의 이름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으로 망명해 연구를 계속했지만
끝내 역사에서 사라져야만 했던 한 한국인 과학자. 그의 이름은 곧 한국 전역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연구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은 마이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잊고 있던 위대한 연구자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연구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을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적 증인으로서 방문한 것이었어요. 제가 밝혀낸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더욱 기술 혁신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한국의 기술적 성장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예측된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 우리는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연구할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년 전 한 과학자가 남겼던 연구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이 곧 미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